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오후 낡은 정비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타이어가 자갈 바닥을 밟는 소리가 고요한 주택가에 울려 퍼졌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35쯤 되어 보이는 수진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눈가의 잔주름과 입가에 처진 선이 최근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매달려 있었다. 정비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녹슨 셔터, 시멘트 벽에 난 균열들. 하지만 이 정비소는 이 동네에서 꽤 유명했다. 박철민의 손을 거쳐간 차들은 모두 새 것처럼 달렸다. 그의 기술력은 이미 입증되어 있었다. 정비소 안 박철민은 낡은 엔진 부품을 닦고 있었다. 56의 나이지만 여전히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였다. 회색빛 머리카락은 짧게 깎여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지만 부품을 다루는 솜씨는 여전히 정교했다. 작업복은 얼룩투성이었지만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몸에서는 기름과 땀이 섞인 특유의 냄새가 났다. 철민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였다. 그는 그 소리를 알아챘다. 5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익숙한 소리였다. 그는 손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님, 저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무리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피곤을 감추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닦았다. 그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과묵한 편이었고 혼자 살게 된 후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다. 수진은 익숙한 듯 정비소 안쪽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좁은 공간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벽에는 자동차 부품 카탈로그와 달력이 붙어 있었다. 달력에는 정비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예상대로 안에는 캔맥주 몇 개와 오래된 반찬들이 전부였다. 김치는 물이 올라 있었고 계란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가져온 과일을 정리했다. 상한 음식들을 버리고 새 반찬들을 넣었다. 아버님, 이번 주는 제가 좀 자주 올게요. 냉장고 좀 채워드려야겠어요. 철민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자신은 어른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방문이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때로는 그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철민의 집은 정비소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면 좁은 복도가 나오고 거기서 문을 열면 작은 아파트 같은 구조의 집이 나왔다. 거실과 주방이 합쳐진 공간, 작은 방 2개, 그리고 화장실. 좁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생기로 가득했다. 아내의 웃음소리, 음식 냄새, 텔레비전 소리.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난 후 5년째 그는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생기는 점점 더 빠져나갔다. 아들 준호는 부산으로 발령받아 내려간 지 2년이 되었다. 대기업 엔지니어였던 준호는 승진과 함께 부산지사로 발령받았다.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수지는 서울에 남기를 원했다. 시댁이 서울에 있었고 그녀는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했다. 철민은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다. 결국 준호만 부산으로 내려갔고 수지는 서울 본가에 남아 가끔 시아버지를 찾아왔다. 수지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철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실제로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부엌 쪽으로 향했다.
수진의 가느다란 손목, 허리를 숙일 때 드러나는 목덜미의 곡선,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뒷모습. 철민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를 그런 식으로 본다니.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가득했다. 40분쯤 지나자 저녁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무생채. 수진의 솜씨는 일품이었다. 철민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음식은 따뜻했고 간은 딱 맞았다. 아내가 만들어주던 음식과는 또 다른 맛이었다. 아내의 음식은 구수했다면 수진의 음식은 세련됐다. 하지만 둘 다 맛있었다. 아버님, 혼자 계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철민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다. 그는 대답 대신 반찬을 집었다. 외롭다고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했고 외롭지 않다고 말하기엔 너무 솔직하지 못한 거짓말 같았다. 수진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준호가 요즘 집에도 잘 안 와요. 주말에도 회식이 있다고, 야근이 있다고.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철민은 그제야 며느리를 제대로 쳐다봤다. 수진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도 외로워 보였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왜 저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철민은 알 것 같았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일에 몰두하는 아이였다. 한번 뭔가에 빠지면 주변이 보이지 않는 성격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다. 준호는 공부에만 매진했고 가족과의 시간은 소홀히 했다. 이젠 익숙해. 늙으면 다 그런 거지.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어. 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혼자 있는 게 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일 밤 텅 빈 침대에 누우면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밤마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아내의 숨소리를 떠올렸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 짜증났던 날들이 그립기만 했다. 수지는 그의 빈 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자연스럽고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것처럼. 그래도 혼자 밥 드시는 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자주 올게요. 반찬도 많이 해놓고 갈게요. 철민은 고마웠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낯설었다. 평생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던 그였다. 그날 밤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철민은 창문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쓸쓸히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았다. 차에 타기 전 그녀가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들었다. 철민도 손을 들어 답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철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뒷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맥주를 한 캔 꺼내 마셨다. 차가운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속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수진은 왔다.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이던 방문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리고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다. 그녀는 항상 음식을 해주고 집을 정리하고 철민의 빨래까지 챙겼다. 그녀가 올 때마다 집은 생기를 되찾았다. 철민은 수진의 방문이 기다려졌다. 그는 그녀가 올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다.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욕실을 청소했다. 그녀에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11월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다. 수지는 이제 겨울 코트를 입고 왔다.
검은색 롱코트에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어딘가 더 성숙해 보였다. 철민은 그녀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감정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철민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가 거실에서 수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드라마였다. 중년 남녀의 사랑을 다룬 멜로 드라마. 화면 속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다. 철민은 어색해서 기침을 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철민을 보고 수진이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슬퍼 보였다. 아버님 머리 말리세요. 감기 걸려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수건을 들고 다가왔다. 그리고 철민의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철민은 몸이 굳어버렸다. 수진의 손길이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쿵쾅쿵쾅.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수진이 들을까봐 걱정됐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아내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아내는 거칠고 빠르게 머리를 말려줬다면 수진은 조심스럽고 천천히 말려줬다. 마치 아기를 돌보듯. 철민은 눈을 감았다. 수진의 손길이 주는 위안이 너무 좋았다. 그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버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철민은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가까운 거리에서 본 수진의 얼굴은 생각보다 창백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볼은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수진 씨도 안색이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 철민의 말에 수진이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다. 전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왜? 무슨 일 있어? 철민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건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준호가 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바쁘다고. 그리고 전화해도 5분 이상 통화를 못해요.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응 그래 알았어 이런 말만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민은 무어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준호가 일에만 몰두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내를 소홀히 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다. 준호가 원래 그런 애야. 어렸을 때부터 집중하면 주변이 안 보이는 성격이었어. 나쁜 의도는 없을 거야. 철민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알아요. 그래도 외로워요. 결혼하면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날 밤 철민은 잠들지 못했다. 수진의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가락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던 감촉. 그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다니.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다. 하지만 수진의 모습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11월 중순 첫눈이 내렸다. 철민은 정비소 앞 눈을 치우고 있었다. 삽으로 눈을 퍼서 한쪽에 쌓아놓는 작업은 힘들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계속했다. 몸을 움직이면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수진이 도착했다. 그녀도 눈을 맞으며 왔는지 어깨와 머리에 눈송이가 앉아 있었다. 철민은 그녀를 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버님 눈 오는 날엔 일 안 하셔도 돼요. 들어가세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눈 치워야 손님들이 올 수 있지. 수진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삽을 빼앗았다.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들어가서 쉬세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 창문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
손놀림이 어설펐고 금방 숨이 차는 것 같았다. 철민은 나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냥 지켜봤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사실이 좋았다. 20분쯤 지나자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빨개져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철민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고생했어. 차 마셔. 수진은 고맙다며 차를 받아 마셨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눈 오는 날이면 준호랑 데이트하던 생각이 나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철민은 그녀를 바라봤다. 대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눈 오는 날이었죠. 준호가 제 우산을 받쳐주면서 같이 걸었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는 제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다. 그는 자신의 이런 감정이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도 준호를 사랑해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준호는 관심이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철민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11월 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철민은 정비소 난방을 틀어놓고 일했지만 2층까지 따뜻해지기는 어려웠다. 그는 전기장판을 깔고 온풍기를 틀었지만 여전히 추웠다. 혼자 사는 집은 항상 추웠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밤 8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철민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수진의 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아버님 잠깐 비 좀 피하고 가도 될까요? 수진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코트도 젖어서 무거워 보였다. 철민은 황급히 수건을 가져다 주었다. 어서 들어와. 감기 걸리겠어. 수진은 욕실에서 젖은 겉옷을 벗고 나왔다. 얇은 니트 차림에 그녀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철민은 담요를 가져다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따뜻한 차 줄까? 철민은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다. 오늘은 수진을 집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드라이기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철민은 커피잔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하얗고 가늘었다. 철민은 그녀 옆에 앉았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비 내리는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준호가 요즘 연락도 없어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저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건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화가 났다.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전 시댁이 가족 같아서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아버님은 저한테 잘해 주시잖아요. 저를 진심으로 챙겨 주시잖아요. 그녀가 철민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섞여 있었다. 철민은 그 눈빛을 외면하려 했지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봤다. 수진 씨도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철민의 목소리는 쉬었다.
수지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철미는 그녀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비는 밤새 내렸다. 수지는 결국 2층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철미는 침대를 내주고 소파에서 잤다. 하지만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수진의 숨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렸다. 아내는 뭐라고 할까? 아마 화를 낼 것이다.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하지만 아내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외로웠다. 새벽 3시쯤 철미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서 그는 수진과 마주쳤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다. 눈가가 붓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님. 수진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다. 철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 너무 외로워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철미는 뒤로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 씨. 철민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철민의 몸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어느새 그녀의 등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철미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고 수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고 키스했고 하나가 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도 죄책감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철미는 죄책감에 눈을 떴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수지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철미는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있었다. 따뜻한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잘 드세요. 또 올게요. 철미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욕을 퍼부었다. 56된 노인이 며느리와. 그는 자신이 한심했다. 그는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음식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철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공구를 떨어뜨렸고 부품을 잘못 조립했고 손님에게 짜증을 냈다. 손님들은 그의 이상한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철미는 소주를 마셨다. 한 병, 두 병. 그는 취하고 싶었다. 어젯밤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술을 마실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졌다. 수진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생생했다. 일주일 후 수진은 다시 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밝게 인사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철미는 그녀를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장을 봐온 재료들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철미는 밥을 먹었고 수지는 반찬을 집어주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러 갔을 때 철미는 그녀를 따라갔다. 수진 씨, 우린 그러면 안 돼. 철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지는 설거지를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왜요? 우리 둘 다 외로운데?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다.
철민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님, 저 행복해요. 누군가 절 진심으로 봐주는 게 오랜만이에요. 준호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전 그냥 집안 살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준호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저를 봐주세요.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제 감정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철민은 그녀를 껴안았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도 외로웠고 그도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수진은 일주일에 3번씩 철민을 찾아왔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안았다. 철민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하루를 기대하게 되었다. 수진도 변했다. 그녀는 전보다 밝아졌다. 웃음도 많아졌고 안색도 좋아졌다. 철민은 그녀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다. 12월이 되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봤다. 물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아는 사람을 만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철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뭔데? 철민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새 장갑이 들어 있었다. 고급스러운 가죽 장갑이었다. 아버님 손 항상 트고 거칠잖아요. 이거라도 껴요. 겨울에는 손 보호하셔야 해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철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한테는 이것도 부족해요.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철민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외로웠던 학창 시절, 준호와 만났을 때의 설렘, 그리고 결혼 후 점점 식어가던 감정들에 대해 말했다. 엄마 아빠가 제가 10살 때 이혼하셨어요. 전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는 일하느라 항상 바빴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항상 외로웠어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고 저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다. 철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준호를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는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매일 문자 보내주고 전화해주고 데이트도 자주 했어요. 전 준호가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준호가 변했어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몰라요. 준호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집안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철민은 아내와의 추억,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 그리고 홀로 남겨진 후의 공허함에 대해 말했다. 아내와는 26에 만났어. 중매로. 처음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했지. 아내도 날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 우린 6개월 만에 결혼했어.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부지런하고 요리도 잘했지. 준호를 낳고 키우면서 더 행복했어. 하지만 아내가 병에 걸렸어. 폐암. 말기였어. 6개월 시한부. 우린 그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결국 아내는 떠났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혼자 사는 건 정말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야. 준호가 가끔 전화는 하지만 그것만으론 외로움이 안 채워져. 그러다 수진 씨를 만났어. 처음엔 며느리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수진 씨가 웃을 때, 밥 해줄 때, 나한테 말 걸 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
철민이 수진을 바라봤다. 아버님, 우리 나쁜 사람인가요? 수진이 물었다. 철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널 보내고 싶지 않아. 너랑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너 없으면 난 다시 죽은 것처럼 살 것 같아. 수진은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2월 중순 갑자기 준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지, 주말에 올라갈게요. 수진이랑 같이.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도 보고 같이 저녁도 먹고 싶어요. 철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수진에게 급히 연락했다. 수진도 놀란 기색이었다. 어떡하죠? 준호가 함께 가자고 해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거절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민은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흔들렸다. 괜찮아. 조심하면 돼. 우리 평소처럼 행동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주말 수지는 혼자 왔다. 준호는 급한 일이 생겨 부산에 남았다고 했다. 철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버님, 저 요즘 너무 불안해요. 준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제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려고 해요. 어디 가냐고 자꾸 물어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민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 조심하면 돼. 문자는 다 지우고 통화 기록도 지워. 아무 증거도 남기지 말자.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1월 초 준호가 예고 없이 서울에 올라왔다. 토요일 오후였다. 철민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진은 2층에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준호가 정비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철민의 등에서 땀이 흘렀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다. 철민은 황급히 손을 닦으며 돌아섰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 했다.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준호는 2층을 향해 걸어갔다. 수진이 여기 있나요? 전화를 안 받아서. 혹시 아버지 댁에 온 줄 알고. 철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준호를 붙잡았다. 아, 수진이? 아까 시장 간다고 나갔는데. 금방 올 거야. 준호는 아버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다. 그래요? 그런데 차가 밖에 있던데요. 수진이 차는 저기 있는데. 철민은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준호?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여기 있었네? 전화를 안 받길래. 무슨 일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수진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다. 아, 진동으로 해놨나 봐. 미안해. 아버님 댁 청소하다가 못 봤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2층을 올려다봤다. 청소? 그래서 머리가 그래? 수지는 머리를 만지며 어색하게 웃었다. 응, 먼지가 많아서. 샤워하려던 참이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철민과 수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준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아버지, 혹시 며느리 자주 와요? 준호의 질문에 철민은 움찔했다. 가끔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지. 고마운 며느리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수진아, 너 요즘 일주일에 몇 번 오는 거야?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한 두세 번? 아버님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 준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게 정상이야? 넌 아버지 며느리지 아내가 아니잖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철민이 끼어들었다. 준호야, 수진이가 효심이 깊어서 그런 거야. 혼자 사는 아버지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 준호는 아버지를 노려봤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는 게 정상이라고?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요. 피곤해서. 저녁 식사 후 준호와 수지는 거실에 남았고 철민은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 너 아버지한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진이 황급히 대답했다. 무슨 말이야? 난 그냥 아버님을 챙기는 것뿐이야. 그냥 챙기는 것치고는 너무 자주 오잖아. 그리고 오늘 너 머리 헝클어진 거 샤워하려던 것치고는 이상했어. 차라리 자고 있었다고 해. 그게 더 자연스러웠을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난 바보가 아니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묻지 않는 거야. 하지만 만약 뭔가 있다면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준호와 수지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철미는 홀로 남아 소주를 마셨다. 불안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이 관계가 결국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흘 후 재앙이 닥쳤다. 1월 10일 수진이 철민에게 급히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버님, 큰일이에요. 준호가 제 폰을 봤어요. 철민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는 황급히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댔다. 뭐? 뭘 봤는데? 문자, 메시지, 사진들 다 봤어요. 지금 아버님 댁으로 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저 정말 어떡하죠? 수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철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수진 씨, 진정해. 우리 같이 해결하자. 하지만 철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수진을 진정시키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철민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철민과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 두 사람이 키스하는 사진.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사진.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준호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며느리랑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식 아내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버지답게 좀 사세요. 56이나 됐으면서 어떻게 자식 아내를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역겨워요.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철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 수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준호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를 용서해줘. 준호는 아내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왜? 왜 그랬어? 뭐가 불만이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지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난 너무 외로웠어. 넌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아버님뿐이었어. 아버님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줬어. 준호는 비웃었다. 그래서 아버지랑 잤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사랑이야?
그건 그냥 추잡한 불륜일 뿐이야. 철민이 입을 열었다. 준호야, 수진이 탓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유혹했어. 준호는 아버지를 노려봤다. 아버지가 유혹했다고요? 그럼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며느리를 꼬신 거예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외로웠어. 그리고 수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 너는 그 애를 방치했잖아. 부산에서 혼자 살면서 아내한테 관심도 안 가졌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아내를 방치했다고요? 전 일하느라 바빴어요. 가족을 위해 돈 벌느라 바빴다고요. 철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을 위해? 수진이는 돈보다 내 관심이 필요했어. 내가 조금만 신경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준호와 철민은 서로를 노려봤다. 수진은 그 사이에서 울고 있었다. 이혼할 거야. 준호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준호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하지만 준호는 돌아서서 집을 나갔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철민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아버님, 제발 그냥 가세요. 전 혼자 있고 싶어요. 철민은 할 수 없이 물러섰다.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일어나 집을 나갔다. 철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철민은 수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준호에게도 연락했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철민은 수진의 집 앞을 찾아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현관문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수진은 며칠 전 짐을 싸서 나갔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철민이 급하게 물었다. 이웃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택시 타고 나가는 걸 봤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철민은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수진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다. 철민은 매일 술을 마셨다. 정비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문을 닫았다. 그는 수진이 앉던 소파, 그녀가 요리하던 부엌, 그녀와 함께 누웠던 침대를 바라보며 자책했다. 2월 초 준호로부터 짧은 문자가 왔다. 아버지,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 없이 잘 살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철민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깨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아들도 며느리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3월 어느 날 철민은 뉴스를 통해 수진의 소식을 들었다. 30대 여성 한강 다리에서 투신. 유서에는 모두에게 짐이 되어 미안하다. 이렇게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철민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수진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녀의 밝은 미소가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아니, 그를 원망하는 것 같았다. 철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시며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포기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이 너를 죽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텅 빈 집에는 철민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다. 장례식장에는 철민도 준호도 가지 못했다. 수진의 부모는 두 사람을 원망했고 장례식장 출입을 금지했다. 철민은 멀리서 장례식장 건물만 바라봤다. 그는 꽃 한 송이조차 놓아줄 수 없었다.
그는 멀리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 준호는 부산으로 내려간 후 소식이 끊겼다. 철민은 매일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잃었다. 며느리를 잃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계절은 다시 봄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철민의 삶에는 더 이상 봄이 오지 않았다. 그는 정비소 문을 닫고 2층 집에서 혼자 지냈다. 이웃들은 그가 미쳐가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웃고 혼자 울었다. 어느 날 밤 철민은 수진이 남긴 마지막 물건을 발견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편지였다. 편지지는 분홍색이었고 향수 냄새가 났다. 아버님께. 저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님과 함께 있을 때 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절 안아줄 때 저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잘못된 거였어요. 준호를 배신했고 가족을 배신했어요. 전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수진 올림. 철민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그는 수진을 죽인 사람이었다. 그의 사랑이, 그의 외로움이, 그의 욕망이 수진을 죽였다. 그날 이후 철민은 수진의 편지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는 매일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리고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수진아, 오늘도 너를 그리워해. 오늘도 미안해. 세월이 흘러도 철민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을 속죄하며 살았다. 정비소를 다시 열었지만 예전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준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철민은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는 아들도 며느리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했다.